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혜의 문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시는 신경님의 목계장터입니다. 신경님이라는 시인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데요. 제가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을 이전에 강의한 적도 있는데 그 신경님의 또 다른 시가 맞습니다. 신경님 시인은요, 충주에서 출생하신 분이고, 이제 거의 70년대, 80년대 그런 시를 많이 쓰셨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신경님 했을 때는 70년대, 80년대의 민중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시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강의했던 신경님의 농무랑 이 신경님의 목계장터는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농무 같은 경우는 그런 민중들의 울분과 저항이 좀 더 극렬하게 나타났다면 이 목계장터는 조금 더 관조적이고 조금 더 거리감이 있고 달관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신경님의 농무와 신경님의 목계장터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경님의 유명한 시로는요, 가난한 사랑 노래도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랑 노래도 농무랑 목계장터랑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랑 노래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펼치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인 아픔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생각해볼 작품들에서 이제 농무랑 가난한 사랑 노래 정도가 있고, 또 교과서에 실린 시로는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경님이란 사람은 충주에서 태어났고요. 굉장히 이제 토속적이고 시골적인 정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인의 그런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들을 한 번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요. 이 시를 공부할 때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남과 정착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이 시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시는 시상 전개에서 굉장히 떠남과 정착의 이미지가 대비적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난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어는 지금 여기서 떠남의 이미지를, 그 다음에 이런 시어는 정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신경님이 아까 말했듯이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정서를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시는 내용과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형식을 통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형식이 따라오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건 우리 전통의 정서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뭘로 잡았냐면 사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삼음보나 사음보의 율격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서를 강화시키는 형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시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시의 제목은 신경님의 이제 목계장터인데, 목계장터가 뭐냐면 목계 나루를 중심으로 5일마다 섰던 장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목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충주시 엄정명 목계리를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충주까지, 그때는 기차가 없던 시절에는 배를 이용해서 이 목계에서 이제 많은 물품이 교육이 됐다 그래요. 주로 쌀, 소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물류 교육의 중심지라서 이 목계 장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끌벅적한 목계 장터가 이제 1930년대 서울하고 충주 사이에 충북선 철도가 놓임으로써 여기가 점점 쇠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목계 장터의 시는 이제 농무, 1973년에 발간된 그 농무라는 시집 단행본에 실린 시입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쇠락을 하기 시작해서 70, 80년대가 되면 이곳은 어떻다? 텅 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목계는 동해의 생선과 영남 상가지방의 화물이 집산되며 주민들은 모두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나룻배도 사라지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굉장히 쓸쓸한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님 같은 시인은요, 농무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텅 빈 농촌에 대한 그런 슬픔, 그 다음에 그런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 이 목계장초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을 이제 쇠락한 농촌, 버려진 농촌의 현실을 상기시키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에서 이제 뭐 목계 나루의 전설을 차용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 목계가 굉장히 배가 많고 아주 큰 배들이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지나가면서 여울, 그러니까 파도 이런 것들을 무서워한 게, 왜냐면 파도가 크게 치고 여울이 치면은 배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마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끌어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일벌이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흐렉이라는 말이요, 한자로 말막, 기쁠 희, 즐거울 락 써서 막히락을 그냥 우리말로 그냥 마흐렉이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걸 풀이를 한다면 말을 기쁘고 즐겁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계에서 넘어올 때 이제 배에서 너무 희희낙낙 거리면, 너무 뭐 즐거워하면은 여울이 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희희낙낙 하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전설도 같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부분이 교통과 이제 수송,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님의 고향이 또 충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목계장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 쓰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형식적으로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문장이 병치가 되죠. 이런 걸 보고 바로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읽을 때 일행, 이행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지금 형식적으로 운율감을 맞추기 위해서 대구법이 쓰이고 있고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런 점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체크 포인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이렇게 사음보로 끊어지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이렇게 사음보로 끊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요적 율격이 나타난 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하늘이 나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화자죠. 하늘이 나한테 뭐가 되라고 그래요? 구름이 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땅은 날더러 뭐가 되라 그래요? 바람이 되라고 해요. 보통 하늘하고 땅은요, 굉장히 천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신적 존재의 의미를 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나한테 구름과 바람이 되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징적 의미, 이 시어들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름하고 바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죠. 구름은 하늘에서 모양을 마음대로 바꾸고 또 이동도 자유롭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쉴 새 없이 이동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과 바람이 바로 방랑하는 이미지, 떠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하고 땅인 신적 존재가 나한테 뭐래라? 너 유랑해라, 너 떠나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자, 여기서 보면요, 청룡하고 흑룡이 흩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나루가 목계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울이 막 이는 그런 모습을 마치 푸른 용과 검은 용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비를 몰고 오는 그런 구름을 나타내는 형상인데, 이거를 이제 묘사를 하면서 막 그렇게 구름이 와서 비가 와요. 그러면은 목계나루에서 배가 뜨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개인 나루라고 이 목계 장터의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자, 나루는 나한테 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잔바람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잔바람도 아까 말했던 구름과 바람처럼 계속 떠도는 이미지죠. 그러면 여기서 구름, 바람, 잔바람 모두 다 뭐예요? 이제 떠남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잡초가 쓰이고 있는데, 잡초는 굉장히 이제 민초라고도 얘기하죠. 민중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시어입니다.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못게 나루에 아흐레 나을 찾아 바깥품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뭐가 되라? 박물장수 되라네. 자, 백길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서울에서 충주까지 이제 오는데, 그 서울 사흘 못개나루에는 이제 백길로 서울에서 못개나루까지 4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흐레 나을 찾아는 이제 4일과 9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전통 시장에서는 이렇게 일을 정해요. 그래서 이제 9일장, 4일장이 되면 이제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큰 장이 열리는 건데요. 아흐레 나을 찾아 밥가품 파는 했을 때 이 밥가분이 옛날 여인들이 쓰던 화장품의 하나인 그냥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을 파는 화장품 파리도 당연히 이제 떠도는 사람들이잖아요. 장과 장. 그러니까는 뭐 4일장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른 장에서 이제 또 팔고 하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대란의 여기 박물장수도 아까 봤던 구름, 바람, 잔바람과 마찬가지로 이 떠남의 이미지를 형상하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1행부터 7행까지는 모두 다 이제 떠남의 이미지를 가지는 그것이 되라고 이제 하늘과 땅과 비계인 나루와 그 다음에 목계 나루에 이런 식으로 떠남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어가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러운 박물장수라고 했어요. 방금 봤던 부분에서는 이제 서럽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유랑한다는 정서가 어떻게 보면 외톨이나 마찬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서러운 민중의 처지, 떠돌아야 되는 민중의 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이란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시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1행부터 7행까지 끝나고 이제 8행이 시작되는데요.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네. 자, 이 시행을 읽었을 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1행과 2행에서 이미 쓰였던 통사 구조의 반복이 다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산과 강은요.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나한테 뭐가 되라 그래요? 들꽃과 잔돌이 되라고 해요. 근데 들꽃은 알다시피 이렇게 구름이나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딱 이렇게 뿌리를 세우고 이제 정착해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서 들꽃은 정착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네. 여기서 조약돌 같은 잔돌도 그 강가에 이렇게 딱 붙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과 바람과 들꽃과 잔돌은 뭐가 된다? 대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설이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 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설이와 물 여울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 서술을 보면 맵차고 모질어요. 맵차다는 건 맵고 차다는 얘기고 모진다는 건 모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부정적인 시어죠. 그러면 산설이와 물 여울은 뭔가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시련과 고통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시어를 해석할 때는 그 앞뒤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풀 속에 뭐를 묻어? 얼굴을 묻고 바위 뒤에 뭐? 붙으라네. 그러니까 뭔가 시련과 역경이 생기면 뭔가 이제 안식의 장소. 그래서 이 풀과 바위가 안식의 장소가 돼서 거기에 얼굴을 묻고 이제 바위 뒤에 붙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민물새우 끌어넣는 톱방툇마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행에서는 굉장히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민물새우를 막 끌어넘어요. 왜냐면 여기 목계장터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해산물도 많고 하니까 이런 새우를 끌어넣는다는 건 이제 풍성한 인심, 시골의 그런 음식 이런 거를 상상하게 만들죠. 토방, 툇마루. 토방은 이제 흙바닥을 얘기하고요. 툇마루는 마루 밖에다가 조그맣게 내는
달아낸 마루를 또 얘기하는데요. 이 토방툇마루라는 것은 이 시골집, 그러니까 한옥집의 그런 마루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토속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토방툇마루도 뭔가 이렇게 집이잖아요. 집은 뭔가 정착, 안착 이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정착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석 3년에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자, 토방툇마루가 자, 석 3년에 한 이래쯤, 이래는 뭐냐면요, 7날을 얘기합니다. 천치로 변해라는 건데, 이 천치는 바보 천치 할 때 그 천치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천치는 뭐냐면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세속적인 그런 고통을 모르는 바보로 변해서 짐부리고 앉아서 뭐예요? 쉬죠. 이것도 정착이죠. 떠돌이가 되라네. 그래서 역시 여기서는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떠돌이니까 정착과 반대되는 떠남의 이미지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날더러 뭐가 되라고 바람이 되라고. 자, 바람은 뭐예요? 떠남이죠. 근데 산은 날더러 뭐라 그래? 잔돌이 되라네. 잔돌은 뭐예요? 정착이죠. 그래서 이 목계장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계속해서 화자가 떠남과 정착, 떠남과 정착 이런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을 이렇게 자연물과 토속적인 어휘를 통해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우리나라 민중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참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전부터 계속 수탈을 당했고 어디론가 유랑하는 정서가 깊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민중들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는 건데, 뭐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그 전에 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목계장터가 쓰인 70년대도요. 왜 이 신경님이 이렇게 목계장터를 썼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은 1970년대 8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또 이렇게 시골에서 정착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도시로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 도시의 떠남을 통해서 이제 뭔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그 고향에 대한 안착의 그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도 원래 그 전에 고향은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제주도, 뭐 이런 강원도 이런 쪽에 이제 시골에 기반을 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 떠남과 정착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현대사까지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현대에서도 그 시골을 떠나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올라왔던 그런 떠남의 정서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신경님의 목계장터라는 시는 우리 민족 전통의 정서를 계승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모습도 이면에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의 그 목계장터를 토속적으로 말함으로써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 우리의 고유의 정서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